엑센 버베나. 카카오티 택시처럼 간편한 퀵 없나? 카카오티 퀵? 초특가 3,800원부터. 카카오티 퀵 배송. 얄코 구독자 1,500 돌파에 감사하여 개발자 스티커 허니커즈 전 상품 가격 20% 인하. 오늘 예시예요. 뭐 누가 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데이터베이스, DBM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줄여서는 DB라고 많이 부르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나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고 또 글을 쓰고 또 누군가의 컨텐츠에 댓글을 달고 이런 식의 일련의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하나의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로그인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 그 개인 정보 또한 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 있는 데이터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같은 출처나 혹은 같은 목적, 같은 서비스 안에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직화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책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쌓여 있다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같은 제목의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재고 관리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책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신속하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잘 조직화된 데이터들은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가 중복돼서 생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데이터의 불일치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된 집합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겠죠.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또 사용이 될 때 이거를 전자적으로 저장된다고 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BMS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또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거를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DBMS는 뭐가 있냐면 포스트그레스QL, My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 이런 DBMS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BMS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DB를 정의하다 보면 부가적인 데이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가적인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도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원래의 이 메타데이터의 의미는 데이터 어바웃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해상도가 얼마인지, 그 사진의 포맷은 또 무엇인지, 그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이렇게 그 사진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카탈로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카탈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데이터의 유형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제약 조건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보안,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부분, 또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이
메타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데이터 또한 DBMS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BMS,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서를 읽다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를 읽을 때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나 또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니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쿼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쿼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요청과도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쿼리를 날리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쿼리를 받아서 일단 그 쿼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쿼리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면 이제 그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알아야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한 뒤에 그럼 그 부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요청받은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데 혹은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상화입니다. 추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모델은 모델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혹은 원하는 추상화 수준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어느 정도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할지 그 추상화 수준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각각의 모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 모델은 DB에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들도 포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DB 구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DB 구조는 데이터의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형이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제약사항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는데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컨셉추얼 혹은 하이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로지컬 혹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혹은 로우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각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먼저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추상화하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추상화하여 기술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이 뭐냐면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엔티티와 그리고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엔티티와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E와 R은 엔티티의 E와 릴레이션십의 R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만 설명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정보와 그리고 그 책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와 북은 각각 엔티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의 관계는 학생이 책을 빌려서 읽는 거기 때문에 리드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엔티티마다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또 전공이나 이름, 학년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엔티티의 속성 하나하나를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혹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모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디테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DB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그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델이 실제로 저장 장치에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냐? 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특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특정 스토리지에 종속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도 어느 정도 추상화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백엔드 개발자는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입니다. 여기서 릴레이션이라고 함은 쉽게 설명해서 이 테이블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로우가 있고 또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똑같이 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로우는 데이터 각각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컬럼은 그 데이터의 속성, 어트리뷰트를 의미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말고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객체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도 대부분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나 MySQL 또 MS SQL 모두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인데요. 얘도 어쨌든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DBMS는 모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그만큼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살펴볼게요. 얘는 컴퓨터에 데이터가 어떻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형태에 가장 근접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포맷이나 데이터의 순서, 또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과 밀접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액세스 패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얘는 데이터의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구조체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인덱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계할 때 정해지고 나면 그 후에는 이 스키마는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게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스튜던트와 북이 있고, 그리고 각 스튜던트와 북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뭐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는 꽤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어요. 데이터가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의 각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의미가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다 혹은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어는 또 어떻게도 불리기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현재 인스턴스의 집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살펴볼게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아키텍처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왜 존재하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냐면 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이 아키텍처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뀔 때에도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는 세 가지 레벨이 존재를 하고요. 이 각각의 레벨마다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떤 스키마들이 있냐면 익스터널 스키마, 컨셉추얼 스키마, 인터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 혹은 유저 뷰라고 하는데요. 얘는 익스터널 레벨 혹은 뷰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컨셉추얼 스키마는 컨셉추얼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 인터널 스키마는 인터널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스키마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인터널 스키마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가장 가깝게 있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표현을 하는데 이때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나 실제로 저장될 때 사용되는 자료 구조, 그리고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등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익스터널 스키마를 살펴보면 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바라보는 스키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뷰라고도 합니다. 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혹은 유저 뷰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면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 특정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유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알려줄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숨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초창기 아키텍처는 이 인터널 스키마와 익스터널 스키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각각의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인터널 레벨에서도 점점 더 중복되는 데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니즈에 맞춰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같은 데이터를 포함함에도 조금씩 다른 인터널 스키마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여러 스키마들이 생기니까 점점 관리도 힘들어지고 데이터 브리치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컨셉추얼 레벨에서의 컨셉추얼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널 스키마를 한번 추상화시켜서 표현한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저장 구조에 관한 내용은 이 스키마에서는 숨기게 되고요. 대신에 논리적으로 컨셉추얼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데이터 타입, 그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저 오퍼레이션과 데이터들의 제약사항을 걸 수 있는 컨스트레인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한 게 이 컨셉추얼 스키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목적이냐? 안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을 독립시켜서 어느 한 레벨에서의 변화가 상위 레벨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가 사용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널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변경 때문에 컨셉추얼 스키마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 컨셉추얼 스키마와 인터널 스키마 사이의 매핑, 이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컨셉추얼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익스터널 스키마가 달라지진 않는다. 대신에 이 둘 사이의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널 스키마가 바뀌어도 컨셉추얼 스키마는 바뀌지 않게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런데 반면에 이 컨셉추얼 스키마가 바뀌어도 익스터널 스키마는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까다롭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대부분의 DBMS는 이 3레벨을 완벽하게 혹은 명시적으로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각각의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은 인터널 레벨에만 있다라는 거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줄여서 DDL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얘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이죠. 이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뿐만 아니라 이 인터널 스키마까지도 포함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DDL은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인터널 스키마는 따로 언어를 가지고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스키마를 정의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언어인 스토리지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는데요. 줄여서 SDL이라고 합니다. 얘는 인터널 스키마,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인터널 스키마를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릴레이셔널 DBMS에서는 이 SDL이 거의 없고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인터널 스키마를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View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줄여서 VDL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External Schema,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External Schema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DBMS에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DDL이 VDL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Definition Language로는 DDL이 대부분 모든 것들을 커버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ata Manipulation Language가 있는데요. 줄여서 DML이라고 합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등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가 이 DM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언어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언어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DBMS는 DML, VDL, DDL이 따로 존재하기보다 통합된 언어로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이 SQL입니다. 이 SQL은 Relational Database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이 SQL이 DML, VDL, DDL 역할을 모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 우리는 이 SQL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백엔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셔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백엔드를 구축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세탁의 혁명! 4인원 뉴 퍼실 디스크. 툭 던지면 디스크 얼룩을 깔끔하게, 디스크 컬러를 선명하게, 디스크 상쾌함의 섬유 케어까지 모든 세탁 고민 완벽하게 싹! 뉴 퍼실 디스크. 아침엔 프로틴이 부족하니까 나랑 같이 챙겨요. 더 맛있고 더 라이트하게. 딜라이트하게 채우는 아침 프로틴. 켈로그 다크초코 프로틴 딜라이트. 우리 내일 아침도 같이 충전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의 기본 개념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살펴볼게요. 얘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릴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학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 릴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엘리먼트를 가지는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된 엘리먼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의 셋에서는 엘리먼트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1, 3, 11, 4, 7 이렇게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진 셋이 있는데 이 셋은 중복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셋에서 엘리먼트들의 순서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 1, 3, 7, 4 이렇게 다른 순서로 표현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셋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수학에서 릴레이션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셋 A가 있고 셋 B가 있습니다. 셋 A는 1과 2를 엘리먼트로 가지고요. 셋 B는 P, Q, R을 엘리먼트로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셋 A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고르고 셋 B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골라서 그 두 개의 엘리먼트로 페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모든 페어의 조합을 수학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A와 B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셋 A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고르고 셋 B에서 엘리먼트를 하나 골라서 그 A와 B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페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페어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 A, B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이렇게 가능한 모든 페어의 조합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가 왜 중요하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이 릴레이션이 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셋이 이렇게 하나, 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릴레이션은 바이너리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너리 릴레이션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A와 B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바이너리 릴레이션, 이 릴레이션은 지금 총 3개의 페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의 페어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 AB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셋이 2개였지만 만약에 셋이 계속 늘어나서 n개의 셋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set x1, set x2, set xn까지 총 n개의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먼저 얘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쭈쭈쭉 해서 마지막에 곱하기 xn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때 릴레이션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까 앞에서는 집합이 2개였으니까 바이너리였지만 지금은 집합이 n개이기 때문에 NL이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NL이 릴레이션은 n개의 집합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의 릴레이션은 총 3개의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리스트로 이루어진 이 릴레이션은 n개의 셋에 대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각각의 리스트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튜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튜플이라는 의미 자체가 몇 개의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튜플이라고 부르고 특히 지금은 n개의 집합에 대한 튜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부르냐면 n튜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릴레이션의 개념은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다. 혹은 튜플들의 셋이다. 이 셋을 집합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 튜플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학에서 릴레이션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릴레이션을 데이터 모델에서 이 릴레이션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셋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셋을 바탕으로 수학에서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릴레이션을 데이터 모델에서 이 셋은 도메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은 이렇게 엘리먼트 혹은 value라고 하는데 이런 값들의 집합,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해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요.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는 이 도메인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튜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튜던트,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학생 정보, 학생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튜던트를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어떻게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도메인부터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의 학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학번 집합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student i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름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human names라고 했고요. 몇 학년인지도 나타내야 되니까 대학교의 학년 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1, 2, 3, 4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 2, 3, 4로 한정해서 이 도메인의 데이터 타입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의 이름을 University Grade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과 관련된 도메인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이름 집합을 Major Names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 집합을 도메인으로 정의를 했고 그 도메인의 이름을 폰넘버스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도메인을 바탕으로 이제 릴레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그렸던 그런 그림과 비슷한 형태로 최대한 수학적 모델과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메인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폰넘버스라는 게 2번 나타납니다. 얘는 왜 2번 나타나냐면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을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학생의 비상 연락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를 들어 학생의 연락이 계속 안 될 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 비상 연락망도 저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폰넘버스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그 학생의 비상 연락망,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겠죠. 그런 비상 연락망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이 폰넘버스 도메인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도메인이 같은 릴레이션에서 2번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애트리뷰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도메인들이 이 릴레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그 수행하는 역할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애트리뷰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각 도메인마다 이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애트리뷰트의 이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student IDs라는 도메인은 이 student relation에서 그 학생의 ID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human names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의 이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쭈쭈 애트리뷰트의 역할이 부여가 되고, 끝에 이 두 개만 좀 더 살펴보면 이 폰넘버스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얘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역할로서 이 폰넘버라는 애트리뷰트가 이름으로 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도메인에 대해서 그 학생의 비상연락처를 나타내는 역할로서 이 emergency 폰넘버라는 애트리뷰트가 또 이름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트리뷰트의 의미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끝이 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도메인들이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어떤 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도메인마다 값들이 다 있을 거고, 그 값들 중에서 실제로 데이터로서 존재하는 튜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는 이 튜플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죠. 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을 테이블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튜플들이 테이블로 표현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테이블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렇게 테이블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들 각각이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각 도메인에 대해서 이 릴레이션 안에서 부여된 역할 이름이 이 애트리뷰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그 애트리뷰트 각각의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그 각각을 튜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흔히들 테이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릴레이션에는 릴레이션 이름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주요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이 도메인은 밸류들의 셋, 그러니까 값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아토믹한 값,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값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메인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죠. 그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메인이 릴레이션에서 맡은 역할 이름을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애트리뷰트의 값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 리스트를 튜플이라고 하고요. 그 튜플에서의 일부 값들은 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널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릴레이션은 뭐냐? 이 릴레이션은 set of 튜플입니다. 그러니까 튜플들의 집합인 거죠. 그리고 이 릴레이션에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릴레이션의 이름을 릴레이션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가 뭔지 살펴볼게요. 얘는 릴레이션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이름과 애트리뷰트의 리스트로 표시가 되는데요. 아래에서 예를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릴레이션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또 괄호를 닫고 그 사이에 각 애트리뷰트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릴레이션 스키마를 표기하는 방식이고요. 따로 여기서 시각적으로 표기가 되지는 않지만 이 릴레이션 스키마가 의미하는 것에는 그 애트리뷰트와 관련된 컨스트레인츠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컨스트레인츠가 의미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그리 오브 릴레이션은 뭐냐? 여기서 디그리는 우리말로는 차수인데요.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그리 오브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튜던트와 관련된 릴레이션 스키마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애트리뷰트는 총 6개이거든요. 그럼 이때의 디그리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릴레이션 스테이트를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설명할 때는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실제 데이터, 실제 튜플들의 집합, 임의의 시점에서의 튜플들의 집합, 이것을 릴레이션 혹은 릴레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한정해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읽거나 혹은 문맥을 파악할 때 이 릴레이션이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의미에서의 릴레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런 튜플들의 집합으로서의 이 릴레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냐, 그것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묘한 의미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릴레이션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릴레이션이 개념적인 릴레이션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튜플들의 집합으로서 릴레이션이 의미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면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한 것, 이것을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있는데요. 이 스키마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스키마는 릴레이션 스키마들의 집합과 또 릴레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들 간의 인테그리티가 있거든요. 그 인테그리티와 관련된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이 스키마가 구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컨스트레인트와 또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는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각, 김시리얼, 치킨, 뚫고 나오는 바삭함, 김미 바삭, 순살, 부위 확인했어? 프라닭 치킨. Pass IT certification exams with exam topics, offering real exam questions and answers for all.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릴레이션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파악이 되셨을 거고, 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릴레이션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릴레이션은 중복된 튜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릴레이션의 개념 자체가 튜플들의 집합, 셋이기 때문에 이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튜플인데 그 튜플의 모든 값들이 동일한 그런 튜플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애트리뷰트의 부분 집합을 키로 설정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는 이 아이디를 통해서, 스튜던트 아이디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각 튜플을 유니크하게 구분되어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릴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순서로 표기를 했지만 이런 튜플들 간의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다고 이 릴레이션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정의에서는 이 튜플들을 어떤 순서로 표시해야 되는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튜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에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네임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순서를 오더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튜플에서 애트리뷰트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트리뷰트는 어토믹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토믹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토믹이라는 뜻은 원자적인,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드레스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값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특별시의 시, 강남구의 구, 청담동의 동은 쪼개질 수 있는 애트리뷰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가 하나로 묶어진 것을 컴파짓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어토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라서 따로따로 애트리뷰트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메이저를 보시면 이 사람의 복수 전공이에요. 그래서 컴공을 전공을 했고 디자인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을 나눠서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이제 추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애트리뷰트는 아토믹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널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 널의 의미는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값이 존재하지만 아직 그 값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을 때 이 널이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 토익 점수를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토익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토익 점수를 저장을 했을 때 여기 널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널이 의미하는 값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토익을 한 번도 시험을 치지 않아서 그래서 값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시험을 쳤지만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누락이 됐거나,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널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의 편입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또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편입하기 전에 어떤 대학에 있었는지의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널의 의미는 아예 편입을 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혹은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한 학생인데 그 정보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널의 의미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널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슈퍼키를 살펴보면 릴레이션에서 튜플스를 유니크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니크하다라는 거죠.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 셋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레이어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얘는 애트리뷰트를 ID, 선수 이름, 그 선수가 속한 팀의 ID, 선수의 등번호, 그리고 그 선수의 생일,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릴레이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의 슈퍼키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릴레이션의 정의 자체가 중복되는 튜플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애트리뷰트 셋을 가지면 그 자체가 슈퍼키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선수들의 아이디와 선수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애트리뷰트 셋도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슈퍼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 자체가 선수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아이디일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포함하는 애트리뷰트 셋이면 어떤 것이든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슈퍼키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보시면 이름과 팀 아이디 그리고 그 선수의 등번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팀에서는 같은 등번호가 있을 수가 있지만 같은 팀 안에서는 서로 고유한 등번호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팀마다 부여된 아이디는 고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통해서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어떤 어트리뷰트 셋이더라도 얘는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키의 개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캔디데이트 키는 뭐냐? 얘는 일단 슈퍼키예요. 그 슈퍼키에 어느 한 애트리뷰트라도 제거하면 더 이상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 없는 슈퍼키를 캔디데이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편하게 그냥 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니멀 슈퍼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아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까 그 플레이어 릴레이션 있잖아요. 그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캔디데이트 키는 뭐가 되냐면 이 아이디, 요 아이디가 되거나 아니면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합친 이 어트리뷰트 셋, 얘가 캔디데이트 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애트리뷰트를 나눌 게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나눠서 얘 하나만 독립적으로 또 얘 하나만 독립적으로 유니크하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 안에서도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같은 등번호를 가지는 선수들이 서로 다른 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하나하나는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합친 이 애트리뷰트 셋이 캔디데이트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프라이머리 키는 뭐냐? 릴레이션에서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선택된 캔디데이트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내가 아이디를 가지고 이 튜플들을 식별을 하겠어. 그러면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팀 아이디와 백넘버의 조합으로 튜플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겠어.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제는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프라이머리 키를 고를 때는 애트리뷰트 숫자가 적은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골라요. 그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니크 키는 뭐냐?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되지 못한 캔디데이트 키를 유니크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얼터네이티브 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에서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되면 그 애트리뷰트는 언더바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 밑에 언더바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지금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프라이머리 키로 선택되지 못한 이 팀 아이디 백넘버 애트리뷰트 셋은 유니크 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포레인 키는 뭐냐? 다른 릴레이션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애트리뷰트 셋을 포레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봤던 플레이어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과 관련된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이디 그리고 그 팀의 이름, 그 팀의 감독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포레인 키는 뭐냐면 이 플레이어 릴레이션의 팀 아이디가 포레인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아이디는 얘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팀 아이디가 포레인 키가 된다. 그래서 이 포레인 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컨스트레인츠, 얘가 뭔지 살펴볼게요. 컨스트레인츠의 의미는 뭐냐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릴레이션들이 언제나 항상 지켜줘야 되는 제약사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임플리시트 컨스트레인츠가 있는데요. 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은 중복되는 튜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컨스트레인츠가 있고 그리고 또 릴레이션 내에서는 같은 이름의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컨스트레인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스트레인츠가 있는 반면에 스키마와 관련된 컨스트레인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DDL,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통해서 스키마에 직접 명시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츠인데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익스플리시트 컨스트레인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베이스드 컨스트레인츠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도메인과 관련된 컨스트레인츠인데요. 얘는 뭐냐면 애트리뷰트의 밸류는 해당 애트리뷰트와 연결되어 있는 도메인에 속한 밸류들이어야 한다. 이런 컨스트레인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 스튜던트라는 릴레이션에서 그레이드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얘는 1, 2, 3, 4학년을 표현하는 애트리뷰트잖아요. 그러면 이 애트리뷰트에 100학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이라는 값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츠를 도메인 컨스트레인츠라고 하고요. 키 컨스트레인츠는 뭐냐면 서로 다른 튜플은 같은 밸류의 키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튜던트에서 이 id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서로 다른 튜플이잖아요. 하나는 홍진호에 대한 튜플이고 하나는 손흥민에 대한 튜플인데 얘가 키가 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키 컨스트레인츠를 통해서 제약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null value constraint인데요. 어떤 애트리뷰트가 null을 값으로 가질 수 없다. 그래서 non null이라고 명시가 됐다면 그러면 어떤 튜플도 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null을 값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 컨스트레인츠를 위반한 거죠. 폰 넘버가 non null로 명시가 됐는데 지금 최민정 선수의 핸드폰 번호가 null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null value constraint를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entity integrity constraint라고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primary key는 value에 null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primary key는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인데, 근데 거기에 value가 null이 될 수 있다면 여러 튜플들이 그 primary key에서 null을 값으로 가진다면 더 이상 튜플을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entity integrity constraint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가 있습니다. 얘는 foreign key와 관련된 constraint인데요. foreign key와 primary key는 도메인이 같아야 하고, 또 이 foreign key가 primary key에 없는 value를 값으로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제약사항이 바로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player relation의 team id가 team relation의 이 id를 reference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세 번째 튜플에서 이 team id 애트리뷰트에 team 23을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team relation에 가서 이 team 023이라는 id가 있는지 보니까 여기에 그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를 위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foreign key에 있을 수 있는 값은 반드시 그 foreign key가 참조하고 있는 primary key에 존재하는 값을 참조해야 된다. 이것을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onstraint를 두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일치된 형태로 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들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서비스 단에서 구현을 하다 보면 이 constraint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로 이제 에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잘못 입력했다, 이 constraint를 위반하는 값을 입력을 했다, 혹은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했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익셉션을 받게 되고 그 익셉션을 잘 핸들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릴레이션은 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엔 DB 스케마 설계를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자, 먼저 첫 번째로 중복 데이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IT 회사의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직원의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임직원의 이름, 생일, 직군, 연봉, 그리고 그 임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와 부서의 이름, 그리고 부서의 리더 아이디까지 이렇게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라이트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트라는 것은 인설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추가할 때, 그러니까 인설트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살펴볼게요. 이거를 인설션 어노멀리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의 인플로이 아이디는 1이 됐고, 그 다음에 생일 정보, 직군, 연봉 정보를 다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메시는 개발팀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 아이디는 1001이 되고요. 그 부서의 이름은 데브라는 이름이고,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이제 이 메시의 아이디, 그러니까 메시가 이 부서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의 아이디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또 다른 임직원의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호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이분의 인플로이 아이디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고, 진호라는 분도 개발팀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팀의 아이디와 개발팀의 이름, 그리고 리더의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볼게요. 얘는 지금 중복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개발팀 소속이 되면서 개발팀의
아이디, 개발팀의 이름, 그리고 개발팀의 리더 아이디까지 모두 중복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저장 공간을 낭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복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dev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dev가 아니라 오타가 나가지고 DEB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같은 개발팀 소속인데 진호의 개발팀 이름은 DEB가 되고 메시의 개발팀 이름은 DE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중복된 데이터는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은 건데, 지금 테이블 설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했다 보니까 이런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추가로 또 입력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아직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임직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젠이라는 이름의 임직원 정보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mployee 아이디와 생일, 직군, 연봉 정보를 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아직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서와 관련된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널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널 값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한 널 값은 적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테이블의 스키마 상황에서는 아직 부서를 배정받지 못한 임직원의 정보를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널 값으로 입력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널 값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거냐면 임직원이 한 명도 없는 부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키마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QA,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의 품질을 검증하는 부서를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QA팀의 이름과 그 QA팀의 아이디와 그리고 아직 이 부서에는 소속된 임직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테이블은 임직원 정보도 한 번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임직원 정보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냐,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널로 또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로 넣어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왜 널이 아니냐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는 널을 값으로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임시로 이렇게 employee ID 자리에 4라는 값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부서원이 존재하지 않는 QA 부서를 이 테이블에 입력을 하고 싶으면 결국 QA 부서 저장용 로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임직원과 관련된 애트리뷰트에는 모두 이렇게 널로 넣어주게 되고, 심지어 employee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는 이 부분은 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4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서 얘가 뭔가 매끄럽지도 않고 또 널 값도 많이 쓰게 되는 이런 형태로 부서 정보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QA 부서에 첫 임직원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 임직원의 이름이 유진이라고 한다면 그 유진이라는 임직원 정보를 이렇게 새로운 튜플로, 새로운 로우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진이 속한 부서 아이디는 1002가 되고 그 부서의 이름은 QA가 되고 유진이 그 부서의 리더가 됐기 때문에 유진의 아이디를 이렇게 리더 아이디에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QA 부서에 처음으로 부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넣어뒀던 이 정보는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는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서 정보 하나 관리하는 게 처음에 부서용으로 하나 저장해놨다가 그 부서에 새로운 임직원이 최초로 들어오면 이 튜플은 또 삭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설션 오노멀리스를 살펴봤고요. 테이블 설계가 잘못되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잘 살펴보면 두 개의 관심사가 한 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테이블은 임직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또한 이 테이블은 부서의 정보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별개의 관심사가 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이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가 한 테이블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테이블을 설계할 때 관련 있는 하나의 관심사만 묶어서 테이블로 설계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 각
각각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테이블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테이블이 하나가 생기고 부서 테이블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임직원 테이블에는 employee ID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 부서 테이블에는 이 부서 ID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직원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ID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이 프라이머리 키를 레퍼런스하는 포레인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임직원을 추가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임직원을 추가를 했을 때 이 employee 테이블에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디플로이먼트 ID만 잘 챙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먼이라는 임직원이 아직 부서를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임직원의 디파트먼트 ID를 얘만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이먼이라는 임직원이 개발팀 소속이다, 그러면 사이먼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입력할 때 여기에 이렇게 개발팀 ID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결하고 널값도 적게 쓰게 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 쪽은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부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 아직 소속된 임직원은 없는 새로운 부서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서를 새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부서 아이디와 부서의 이름과, 그리고 아직 그 부서에는 아무도 소속된 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의 리더 아이디는 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잘 설계를 하게 되면 중복된 데이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서션 어노멀리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딜리션 어노멀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합쳐서 설계되어 있다면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예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테이블 스키마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에서 유진 정보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튜플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진은 QA팀에 남아있는 최후의 1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진 정보를 삭제하게 되면서 이 QA 부서에 대한 정보 자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진 정보만 삭제했을 뿐인데 애꿎은 부서 정보까지도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 유진이 QA팀에서 최후의 1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진 정보를 담고 있던 이 튜플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진과 관련된 정보만 널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QA 부서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살아남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매끄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인플로이 아이디가 뭐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직원의 아이디가 오라는 건데 사실 얘는 임직원의 정보를 저장하려고 남겨둔 게 아니라 QA 부서 때문에 이렇게 남겨둔 거라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널값도 많이 쓰게 돼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관심사별로 테이블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계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때 이렇게 유진 정보를 삭제를 해주게 되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만 이 튜플이 사라지게 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는 리더의 아이디만 널로 바꿔주면 되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돼서 결국 이 QA 부서의 정보는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면서도 깔끔하게 이 유진에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딜리션 어노멀리스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업데이트 어노멀리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예제입니다. 임직원 정보와 부서 정보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스키마를 설계했을 때 그때 업데이트를 할 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개발팀의 부서 이름이 원래는 대부였는데 대부 1로 변경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 다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진우라는 튜플에 대해서만 이 개발팀의 이름이 업데이트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진우만 이렇게 개발팀의 이름이 대부 1로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현상은 보시면 부서의 불일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둘 다 사실은 같은 부서 소속인데 메시의 튜플에서는 개발팀 이름이 대부로 되어 있고 진우의 튜플에서는 개발 부서의 이름이 대부 1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이 따로따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발팀의 이름을 바꿔주고 싶을 때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부 1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어노멀리스를 살펴봤습니다. 인서션 어노멀리스, 딜리트 어노멀리스, 업데이트 어노멀리스, 이렇게 세 가지 어노멀리스를 살펴봤는데 테이블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세 가지 어노멀리스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 스퓨리어스 튜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스퓨리어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짜 튜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사진을 촬영하는 회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를 했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테이블은 그 사진 촬영 회사에 있는 부서와 그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 번에 한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를 보시면 부서의 아이디가 있고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고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어디서 사진 촬영을 할지 그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그 부서의 이름과 그 부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로케이션 정보를 저장하는 애트리뷰트,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보셔도 이 두 개의 테이블 설계가 조금 이상하죠. 사실 디파트먼트 네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디파트먼트 네임은 따로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테이블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 1001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필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0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피카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3이라는 부서 아이디를 가지는 그 부서의 이름은 무비무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매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기 편하려고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셋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서 아이디가 1001인 그 부서의 이름은 필름이고 1002는 피카츄고 1003은 무비무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인을 해줄 거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내추럴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조인은 우리가 조인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따로 조인 컨디션을 명시하지 않아도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에서 똑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이퀄리티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각각의 테이블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게 이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는 애트리뷰트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같으면 각각의 튜플이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과 테이블 이름 사이에 이렇게 내추럴 조인만 적어주면 이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이름이 같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퀄리티 조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냐, 예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추럴 조인의 결과는 이렇게 4개의 튜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2개의 튜플이 추가가 돼서 총 6개의 튜플을 가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에서 이 튜플과 이 튜플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시켜서 보면 지금 이 두 개의 튜플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네 개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똑같은데 디파트먼트 네임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결과는 이상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둘 다 1001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디파트먼트 네임도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은 다른 튜플들에서도 발생합니다. 어떤 튜플이냐? 지금 이 두 개의 튜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도 보시면 이 네 개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해요. 모두 같은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부서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하죠. 왜냐하면 둘 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1002인데 디파트먼트 네임은 이렇게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이 현상이 왜 발생을 했냐? 앞으로 돌아와서 내추럴 조인을 하기 전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조인을 하게 됐을 때 지금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둘 다 똑같은 애트리뷰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 로케이션 이름을 기준으로 이퀄리티 조인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튜플에서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 튜플도 보면 얘와 이렇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튜플과 또 이름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도 하나 나오고 요런 결과도 하나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하나 나오고 또 요런 결과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6개의 튜플을 가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튜플은 조인을 하면서 발생한 가짜 정보가 가짜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튜플을 스퓨리어스 튜플이라고 합니다. 조인을 하면서 원래는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짜 튜플은 왜 발생을 하는가? 결국 이렇게 테이블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This city is always challenging me. How far can you go? 그러면 이 테이블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줘야 돼요. 부서 정보를 담고 있는 부서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프로젝트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 테이블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부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그 테이블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것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 건데요. 널값이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값이 있는 컬럼 그러니까 애트리뷰트죠. 그 애트리뷰트 기준으로 조인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테이블을 조인했을 때 당연히 이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널값이 있는 컬럼에 애그리게이트 펑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값을 가질 수 있는 컬럼에 카운트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쓰게 되면 얘는 널값은 카운트를 하지 않고 널값이 아닌 값들만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컬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카운트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이렇게 에스터리스크와 함께 쓰게 되면 이때는 전체 튜플의 수를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널값이 많아지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불필요한 스토리지를 낭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스토리지의 용량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널값을 많이 쓰게 되면 1바이트라도 야금야금씩 스토리지 공간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해서 널값이 많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속성들끼리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관심사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넣는 것은 좋은 설계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조인을 수행을 했을 때 가짜 데이터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나 포레인 키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도록이면 널 값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테이블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테이블 설계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때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조인을 하게 되면 성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러 테이블을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설계를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각 잡고 제대로 오피셜하게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는 건지 그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